한국에게는 무조건 비밀로 해야 한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것이다. 극명하게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토 공식선상에서 한국 이름이 울리고야 말았습니다. 한 유럽의 대통령이 대놓고 한국을 말한 건데요.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전 세계에 올린 한국의 이름이라니? 거기에 한국은 핵보다 더 강력한 것을 품고 있다고?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또 사고가 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토 본부 사무실에서 긴급 전화를 받으며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죠.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 나토 파견 군사전문관 알렉산드르 이오네스쿠라고 합니다. 나토 본부에서 일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그런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올해만 벌써 3번째 무기 사고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끔찍했어요. 우리 루마니아군의 주력 전차인 TR-85가 훈련 중에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병사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식 자주포의 격발 장치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훈련장에 대형 화재가 날 뻔했죠. 그런데 사고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총기훈련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한 장교가 실명 직전까지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죠. 25년 동안 군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연쇄 사고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거든요. 솔직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루마니아군, 무기보다 더 위험한 무기들이라는 자극적이고 조롱 섞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급기야 국방부 앞에는 우리 아들들을 죽이는 군대라는 팻말을 든 가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국방부 쪽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바로 근처에 폴란드가 있었으니까요. 그쪽에서는 한국 무기로 온 나라를 재정비하면서 훈련 안정성은 물론 군인들의 만족도도 최상을 찍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거든요. 물론 몰라보게 달라진 군사력 또한 저희 짜증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국방장관으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즉시 부쿠레스트로 돌아와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급히 짐을 싸서 고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부쿠레스트에 도착해서 본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우리 루마니아군 무기의 80% 이상이 30년도 넘은 노후 장비였던 거예요. 그것도 부품 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사 대부분이 구소련 붕괴와 함께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이런 걸로 어떻게 나라를 지키라는 건지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희망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서 구매했던 K9이 최고 등급 판정을 받은 겁니다. 씁쓸했지만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하면서 제대로 된 무기였어요. 저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재정비를 해야 했어요. 급한 대로 서방 동맹국들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에는 20년간 거래해온 인맥을 총동원해서 도움을 청했죠. 프랑스 탈레스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들은 절망적이었어요. 독일 측에서는 납품까지 10년은 걸릴 것이며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는 우선순위가 낮다는 차가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프랑스는 더했어요. 한국 무기를 구매한 나라에게는 팔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프랑스가 한국 방산업체들을 견제한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황당하더군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상시에는 동맹국이니 뭐니 하면서 좋은 말만 하더니 정작 우리가 위기에 처하니까 이렇게 외면하는 거잖아요. 25년간 쌓아온 인맥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자존심도 상했고요. 결국 저희들은 국방부 긴급회의에서 또다시 한국 이름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품 기일을 맞춰주면서 세계적 수준의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의 자존심이었죠. 변방의 아시아라는 태그는 저희들이 자꾸만 고개를 뻣뻣하게 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우리도 한국과 거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장교들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도 폴란드처럼 수백억을 아시아에 쏟아붓자는 말입니까? 그 말들에 저도 동감했어요. 우리 루마니아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멀고 먼 아시아에 그런 거액을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한국산 K9을 해체해서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기술을 우리가 습득하면 직접 생산할 수 있잖아요.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래, 그게 더 현실적이야. 굳이 한국에 돈을 줄 이유가 없지. 하지만 그때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사기술연구소 소장인 바실리 드라고미르만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정도로는 한국의 비밀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술력으로는 제대로 복원조차 못할 겁니다. 어렵게 구한 한국 무기만 망가뜨리는 꼴이 될 겁니다. 바실리는 정말 절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 한국이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외쳤지만 모두가 그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쉬운 길을 두고 자존심을 굽힐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다수결로 해체 분석이 결정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망상에 가까운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무시했던 독일과 프랑스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 거란 상상 말입니다. 하지만 2달 후 처참한 결과가 우리를 반겨왔습니다. 2달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진들이 달라붙어서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어요. 아무리 한국이라고 해도 우리가 못할 건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진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올라온 첫 번째 보고서부터 절망적이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정밀 가공의 극치입니다. 특히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섬세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기술로는 재현이 불가능해요. 소프트웨어는 최첨단 암호화되어 있어서 해독조차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걸로 10년을 연구해도 한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연이어 올라오는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이 또 남아있었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해체했던 무기를 다시 복원하는 것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왜 복원조차 못한다는 거야? 우리들이 난리가 나자 기술진에서 올라온 내용이 기가 막혔죠. 모든 것이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부품이기 때문에 아무런 설계도도 없고 기술도 없는 우리 측은 복원할 자격도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K9은 완전히 파괴되어 복원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수십억 달러짜리가 고철덩어리가 된 겁니다. 수개월을 투자했던 일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실리가 비웃음을 날렸어요. 지금의 한국 기술을 우리들 수준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한국이 지금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한순간에 얻었겠어요? 정말로 진지하게 수십 년의 세월을 고작 몇 개월로 파헤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 말은 꽤 뼈아팠지만 전 그때까지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다시 바실리가 말했죠. 차라리 한국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도와달라고 하시죠. 이대로 이걸 고철로 버릴 겁니까? 그냥 한국과 정직하게 거래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모두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최악일 것은 당연했고 그건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며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고개를 숙이는 수준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야 할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소리치며 모두들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료 미아이 포페스쿠가 갑자기 중국 업체를 제안했어요. 자신이 혹시 몰라서 중국 측에 문의를 넣어봤다면서 중국이 한국보다 더 저렴하고 빠른 납품을 제안해왔다는 거였죠. 중국 기업에서 온 제안서를 받아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렴했거든요. 시장가의 30% 수준이라고? 저는 제안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요. 분명히 잘못 인쇄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30%가 맞았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이 순식간에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은 자신들의 무기를 구매한다면 루마니아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무기들도 무상으로 수리 보수를 해주겠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에서 구매한 K9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소식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어. 미아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장 중국과 계약해야 합니다. 이 가격이면 우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폴란드처럼 무리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동료들도 모두 흥분 상태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현대적인 무기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잠깐, 너무 저렴한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도를 넘어선 가격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정확한 계약 내용과 상세 보고서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말에 동료들이 절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스스로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차는 멍청이처럼 절 바라보았죠. 알렉산드로 그런 거 다 따지다가 기회 놓치면 어떡해? 중국이 마음 바꿔서 가격 올리면 어쩌려고? 이런 좋은 조건을 언제 또 만날 수 있겠어? 지금 상황에 쫓겨 모두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2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배운 건데 너무 좋은 조건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사인하기 전에 내용 정도는 확인해야죠. 결국 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상세한 계약서와 기술 보고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락이었죠. 그들은 지난해 납품했던 K9의 정기점검 일정으로 연락해온 거였습니다. 거기에 혹시 추가 구매 의향도 있는지 물어왔죠. 솔직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식은땀이 나더군요. 그들이 루마니아에 온다면 이상을 눈치채게 뻔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날카로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기업이라는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오만함에서 나온 일이었죠. 루마니아에서 한국은 더 이상 필요 없으며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가 구매 역시 필요 없다고 했죠. 그 대답에 한국 측에서 깜짝 놀라며 물어왔습니다. 혹시 구매했던 무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요. 그리고는 우리의 날카로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고 보수를 해주겠다고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한국 측 기술을 빼내고 싶어서 해체했다가 수십억짜리 무기를 망가뜨려서 지금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그건 한국 측에서 알바 아니라는 대답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역시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했죠. 일단 중국 측의 상세 계약서와 기술 보고서만 제대로 도착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게 해결될 테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중국 측에서 보낸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중국이 가격을 올리기 전에 빨리 계약해야 한다며 난리였죠. 저 역시 동의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계약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발견한 것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계약서를 다시 보다가 발견하고야 말았죠. 그건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었어요. 메인에는 최신 모델을 납품으로 했지만 그 작은 글씨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타입 98이 납품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1990년대 개발된 전차로 이미 단종된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온 최신 전차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녀석이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수많은 계약서 사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산 무기 보수관리 시 해체 권한을 이전한다고 써 있었던 거죠. 그걸 보자마자 저는 급히 바실리를 불렀습니다. 바실리 이거 좀 봐봐.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바실리가 계약서를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어요.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조항이에요. 이건 중국이 우리한테 무기를 팔면서 우리가 보유한 한국 무기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분해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거잖아요. 설마 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바실리까지 저와 생각이 동일하자 저는 이런 내용을 교묘하게 숨겨둔 계약서에 등골이 서늘해졌죠. 이건 한국 기술을 훔쳐가려는 교묘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루마니아를 중간다리로 써먹으려는 것이 보였어요. 이건 루마니아가 중국의 산업 스파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중국의 진짜 목적이 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30%나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도 납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중국이 그 이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였으니까요. 우리가 중국 무기를 사면 계약에 따라 중국 기술진들이 와서 한국 무기를 마음대로 분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완전히 속을 뻔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중국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거였죠. 저는 급히 미아이와 라두를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둘 다 별로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조건은 여전히 좋지 않나요? 미아이가 애매하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 분해하는 것 정도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우리도 이미 망가뜨려 놨잖아요. 라두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하죠. 저는 그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건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급박하게 중국과 계약을 하려는 것에 저는 대통령에게까지 건의를 하면서 이 일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는 미아이와 라두의 행적을 따로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꽤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행적에는 온갖 중국 업체의 행사 참여가 너무나 많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유가 불분명한 입금 내역이 너무나 많이 밝혀졌어요. 이 내용에 조용히 국방부 사무실이 발칵 뒤집어졌죠. 당연히 그들은 여러 의심 정황이 밝혀질 때까지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중국과의 거래도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없이 몇 달이 허공으로 날아간 거니까요. 정말 미칠 것 같은 상황이었죠. 한국과는 이미 어색해진 상태였고 독일과 프랑스는 여전히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 연락하자는 말까지 나온 상태에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문제였죠. 그리고 그때 또다시 폴란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추가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 폴란드를 향해 저는 혹시 폴란드도 우리와 비슷한 일을 겪은 게 아닐까 의심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중국에 속을 뻔한 것처럼 폴란드도 속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저런 식의 구매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멍청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죠. 그건 나토 본부에서 내려온 특별공지였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장소에 참석했습니다. 일단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내용을 확인할 참이었죠. 그리고 전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두다 대통령은 평소보다 표정이 더 진지해 보였어요. 그는 첫 마디부터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폴란드는 한국이 아니었다면 큰일 났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한국이 아니었다면 지금 같은 폴란드의 안보는 불가능했을 거라면서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유럽 전체에도 일침을 가했죠. 지금 유럽은 전쟁 위협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유럽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폴란드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에서 대량의 무기를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산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이유였죠. 한국은 고성능 최신 무기를 수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라고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국의 수많은 무기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죠. 이 엄청난 무기들이 한국은 배송까지 고작 1년이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12년 이상 걸릴 일을 한국은 고작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으로 끝내버린 거죠.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첨단 기술력은 한국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라고 했죠. 그 어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하며 무섭다고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뿌듯함이 드러나고 있었죠.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잠깐,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나토 본부 기자회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봤더니 두다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어요. 이때 제 머릿속으로 정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대부분 저희들의 멍청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 리터의 마지막 한마디가 저에게 결정타를 날렸어요. 한국의 방산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나토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토 사무총장이 하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하일리우와 피에르도 똑같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대화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기존 나토 무기보다 뛰어나다고 보는지 묻더군요. 두다 대통령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하면서 성능, 신뢰성, 유지보수성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신속한 납품과 기술 지원이 탁월하다고 했어요. 한국과의 추가 협력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2차 계약을 협의 중이라고 답하더군요.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한국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그럼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인가 싶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견장을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밤마다 두다 대통령과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사무실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한국 무기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시했던 정보들인지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충격이었어요. K2 전차의 능동형 방어 시스템 관련 논문들, K9 자주포의 실전 성능 데이터, 그리고 세계 각국의 도입 실적까지 모든 성능 지표가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 특허 현황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서방기술 카피라고 무시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독자 개발한 첨단 기술들이었거든요. 대체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이젠 스스로에게 화가 나더군요. 이제 모든 답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한국이 절실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지난 경험으로 재차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느꼈죠. 저는 당장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루마니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종류와 숫자로 모든 것을 재정비한 폴란드는 한국 무기의 실태를 직접 살피기에 아주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죠. 분명 수년 전까지만 해도 루마니아 못지않게 노후된 장비로 엉터리였던 폴란드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특히 그들의 K9과 K2를 끌고 훈련을 하고 있을 때면
군인들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특히 K2 전차가 거대한 덩치에 맞지 않게 날렵한 움직임을 선보이는 것을 보며 전 거의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투박하고 느려 터진 저희 쪽 전차와는 비교도 안 되었어요. 세련된 디자인에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밀하고 부드러웠어요. 엔진 소리도 우리가 쓰던 구식 전차들처럼 거칠고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의 훈련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확도와 속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루마니아에 비해 일찍부터 한국 무기로 훈련을 해왔던 폴란드 군인들의 숙련도는 우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대조가 너무 극명해서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시 루마니아로 달려오자마자 한국과 거래를 해야 한다고 소리쳤죠. 태도를 싹 바꿔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바로 한국에 연락했어요. 전 당연히 한국도 저희를 반길 거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도 나토 회원국이니까 한국이 당연히 우대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연락만 하면 넙죽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때까지도 특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상태였죠.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는 정중하지만 칼같은 답변을 해왔습니다. 바로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계약 순위가 상당히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 순위였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까지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추세라면서 이제 자신들의 순위는 그 뒤로 한참 밀린다는 겁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려고 줄 서 있었다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우리가 갑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들은 비굴할 정도로 한국에게 문의했어요. 우리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은 고려해 주실 수 없냐고요. 하지만 한국 측의 대답은 냉정했죠. 나토 회원국이든 아니든 저희에게는 상관없습니다. 계약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모든 나라들을 공평하게 대할 것이며 계약서대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말만 해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우리들은 한국에게 전혀 갑의 위치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떠오른 것은 바로 바실리였습니다. 저는 그의 연구실을 찾아가 한국과의 통화 내용을 알려주었어요. 바실리는 전혀 놀라지 않더군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예상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과 정직하게 거래했다면 지금쯤 K9도 살아있고 중국 사기도 안 당하고 순서도 앞서 있었을 텐데요. 편견과 오만이 나라를 망쳤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며칠 후에 들어온 소식들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거든요. 이젠 폴란드가 한국과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는 보고서가 올라온 거였어요. 유럽 전체가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루마니아만 홀로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희들은 순서가 늦어도 좋으니 한국과 거래를 하고 싶다고 납작 엎드려 연락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순서가 늦어도 다른 유럽 회사의 12년보다는 빠를 테니까요. 그리고 이 일은 제게 절대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편견을 버리는 것이 때로는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진정한 파트너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판단해야 해요. 하지만 그 교훈을 얻기까지 치른 대가는 너무도 컸어요. 요즘 저는 한국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가장 아쉬운 건 우리가 처음부터 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겸손하게 대했다면 지금쯤 폴란드 못지않게 한국과 좋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뿐입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지만 적어도 후배들만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큰 기회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우주톡톡이었습니다.